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요즘 계속되어오는 폭염에 지치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경제계에 들리는 소식들도 폭염의 더위처럼 숨이 아주 탁탁 막히는 뉴스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서 앞으로 중국과의 갈등을 걱정하는 여론이 많아졌고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의 노골적인 비난도 쏟아지고 있고요. 실질적인 보복 무역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관광산업이나 뷰티 산업부터 그 징후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철강과 가전제품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앞으로 이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우리 수출 시장이 입을 타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과연 중국과 미국, 이른바 G2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패널 모시고 토론 이어가고요. 그 전에 빅나리 캐스터가 준비한 내용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G2 리스크가 들이운 그림자들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나리 캐스터 나와주십시오. 네, 이른바 G2 리스크가 우리 경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규제가 우리 수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겹친 한중 간의 사드 배치 갈등으로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무역 보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일단 중국의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를 비롯해 각종 관영 언론에서는 연일 한국 때리기에 나서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요. 한류열풍에도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죠. 한류 스타들의 활동과 한국 콘텐츠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인을 상대로 상용 복수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상용비자 발급을 중단했고요.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 업무를 대행해오던 한 여행사에 대해 자격정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상용비자 발급이 어려워지면 한국 기업인들의 중국 방문이 어려워진다는 의미인데요. 이번에는 미국의 보호무역 움직임도 살펴볼까요? 미국의 압력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지난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가 수출하는 열혈 강판에 대해 최대 6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우리 기업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건 지난 한 달 새 무려 4번입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줘 불공정 경쟁을 초래했다는 입장이고요. 우리 기업들은 WTO 제소 등을 검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둔 미국이 우리나라의 가전제품에 이어 철강 제품에도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은 통상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해석했는데요. 자국 시장에서 입지를 키워가는 한국산 제품에 압력을 가하는 건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화장품의 수입 인증과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고요. 중국에 판권을 수출한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 횟수도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중국의 규제 발표와 사드 배치 결정이 내려진 후 약 한 달 동안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이츠스킨 등의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20%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G2 리스크에 흔들리는 수출 시장과 우리 경제, 그 어느 것보다 G2 리스크의 극복이 최우선 과제가 됐는데요. 과연 그 해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 내용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빅나리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광노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그래도 스튜디오는 좀 괜찮으시죠? 여기는 에어컨 잘 돼 있는데. 예. 자, 사드 배치, 그로 인한 중국 경제 보복, 현실화되고 있는 기미도 좀 감지되고 있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저는 지금 중국이 이제 방송용어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언론에서 약간의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상영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그리고 이제 몇몇 연예인에 대해서 출연을 좀 제어하는 이런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의 그 가시적인 보복은 중국이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조치가 과연 중국에 위협이 되는 조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이제 한미 동맹의 일환으로 우리 역할을 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북핵이나 미사일을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위적인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적절히 이제 아마 밀고 당기기를 할 것이고요. 근데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이제 중국의 간보기에 따라서 우리 국내 언론과 일부 세력들이 이거를 좀 침소봉대해서 상당히 사전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고 또 피해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중국의 보복 조치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도 대응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거를 굳이 중국 정부의, 중앙정부의 보복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추세를 보니까요. 중국 그 사람들 중에 굉장히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많아요. 특히 네티즌 같은 사람들. 이 감정적인 동요가 있으니까 이것에 지방 현지 정부들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수출 규제 같은 건 우리는 세관이지만 거기 해관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보면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공식 반응이다, 보복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감정적인 대응으로 지방 현지 정부들이 호응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경제 보복, 뭐 쉽진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중국 국민들의 좀 민심이 아무래도 조금 자극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지금 미국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중에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도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43.1%, 뭐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최근 좀 이렇게 국내에 들어오는 그 중국 여행객들 수가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것도 감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여행 관광업은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가장 이제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예. 이제 원래 중국 관광객이 원체 수가 많다 보니까 예.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체제가 정부도 있지만 거기 공산당이 있어서 공산당과 정부가 밀접하게 이렇게 협력하면서 정부를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식적인 그러한 이제 정책은 아닐지라도 공산당이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지방정부라든지 또는 관영 기업이라든지. 그래서 단체 관광객이나 이런 데 약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 이제 센카쿠 분쟁이 있었을 때 관광객 수가 급감하는 그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4년에 83% 증가했고요. 2015년에는 이제 10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우리가 우려만 할 것은 아니고 다소의 좀 악영향이 있겠지만 그래서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제주도 관광공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뭐 객실 예약이라든지 항공 예약이라든지 하는 관광객 수라든지 하는 것에서 줄어들지 않았다. 예년과 똑같고 뭐 해약이라든지 이런 사태는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고 대비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우리 사드 배치라고 하는 우리 자위적 조치에 대해서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저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제 제주도의 관광 여행 업계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제주도 뭐 지금까지 중국인들 많은 투자가 있었고요. 국내 중국인 투자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제주도에 대한 투자가 많죠. 그게 이제 주로 부동산 투자인데, 근데 5년 동안 뭐 고용인 5인 이상, 얼마 5억 이상, 나중에 조금 올렸습니다만. 그렇게 투자를 하면 이제 영주권을 부여를 해서 지금 제주도의 호텔 리조트를 굉장히 많은 부동산을 사가지고 있어서 그게 이제 현재 상황인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의 그 고용이나 아니면 제주도민의 소득 창출에 과연 중국인 투자가 얼마나 기여를 했냐 이거죠. 투자를 받으려면 그것이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고용 증대
아니면 소득 창출. 이것이 이제 외국인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데 땅값만 올려놓고 결국 호텔 리조트는 중국인 관광객들 숙박하고 먹고 가게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이 집값만 올려놓고 국내 투자를 오히려 풍선 효과처럼 이제 밀어내는 예. 그런 현상을 가져와서 과연 이것이 투자가 좀 줄어들었다고 한들 그게 큰 우려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좀 무분별한 중국의 국내 투자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는 것도 지금 중요할 것 같고요. 얘기가. 조금 전에 이제 서두의 빅내리 캐스터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화장품 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조금 맞습니다. 힘든 예. 시간을 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한 2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요 최근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우려가 되죠. 상당히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데 이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입게 되고 또 예. 이제 관영 언론이라든지 또는 일부 네티즌들이 이런 반한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 이걸 사용하기는 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을 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게 냉정하게 보면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일부 네티즌의 얘기고 또 이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이 자위적 방어적인 그러한 이제 조치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중국 언론에서도 중국이 더 이상 한국을 압박해서는 중국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동안에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구애 외교를 펼쳤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설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리라 보질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투자 얘기를 아까 하다가 잠깐 그 말씀이 이제 이어졌는데요. 이 돈이 이익이 나는 곳에 돈이 흐르게 돼 있고요. 또 중국 화장품 업계도 우리 화장품에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해서 저는 우려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지만 그렇게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중국인 투자를 보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경기도 일원 전체 또는 충청도까지도 중국 자본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막아도 들어올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런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일종의 어떤 중국의 외교를 통해서 이런 가시적인 적극적인 방해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또 우리가 대비할 것은 대비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인다든지 하는 그 정책을 내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우리가 물론 이제 위험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두 분이 계속 언급하셨듯이 중국 국내에 그런 어떤 시민들의 정서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요. 우리 기업들은 뭐 지금 어떻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복무역 조치는 취하지 않겠지만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뭐 한동안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좀 예상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예. 우리 그 상용비자 지급하던 전문 중국 여행업체 면허를 취소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선상 보따리 장사하는 예. 선상비자 그 30일을 7일로 또 감축했다고 하고. 근데 과연 이런 것이 그 조치가 과연 우리 기업들한테 물론 좀 불편한 점은 있겠죠. 예. 그러나 못 가는 건 아닌데 그런 것이 중국 중앙정부의 어떤 그 의도된 조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옛날에 중국도 실제로 우리하고 관계가 좋았을 때도 우리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막 치고 그랬어요. 요새 잘 데이터를 모르셔서 그런데 중국이 우리를 막 칩니다. 우리가 중국을 반덤핑 치는 게 아니라 인도까지도 가세해서.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사드 이전에도 우리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배터리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는 이제 그 3G 방식으로 해서 방식이 좀 다르다고 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또 제외시켜 버렸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건 사드 이전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획되고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조치를 이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오비락이라고 같이 넘어졌다고 이걸 굳이 거기다 연결해서 그렇게 한다? 그거는 조금 해석은 불편할지는 몰라도 예. 그런 해석은 조금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국내 최근 언론들이 이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너무 침세봉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그래서 정부는 사실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좀 자세를 취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근거를 이제 중국도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노골적으로 뭐 무역 보복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근거를 갖고 있는데 그거는 뭐 타당한 견해인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정부가 뭐 편안해서는 안 되겠죠.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이제 가시적인 보복 조치는 못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가 운영 체제 자체가 정상적인 그런 우리나라와 같은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인 보복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책은 그 외교적으로 그러한 간접적인 그런 보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 중국 외교부와 긴밀한 그 관계를 맺어야 되고 강하게 또 나갈 땐 강하게 나가서 더 이상의 보복 조치가 있다면 그동안에 우리 쌓아올린 중국과 한국의 그 설린 우호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국제적으로 보면요. 지금 중국이 남진해에서 남중국해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분쟁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 한국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계속해서 이 사드 문제 가지고 보복 조치를 한다면 우리 외교도 이제 중국과 그 미국이 이제 대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립적인 자세를 취했는데 남중국해에 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남중국해에서 지금 중국이 벌이고 있는 거는 지금 그 해초 산호섬을 이제 매립해서 거기 이제 군용 비행장을 이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군사적으로 지금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데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해서 필리핀 어부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자기 영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쫓겨나는 형국에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서해가 어떻게 지금 중첩이 되어 있는데 이 서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더 압박을 하게 되면 예.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남중국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이 필리핀이라든지 이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서 예. 대중국 관계를 재설정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설득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설린 우호 관계를 앞으로 건설해 나가는 이것을 기회로 오히려 더 나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관계로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우리 시장이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해서 좀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난 8일입니다. 김장수 주중대사가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를 만나서 이제 사드 관련된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제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중국에 우리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의 사드 문제 관련된 어떤 중국의 보복, 경제 보복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첫 신호로 우다웨이 만난 거예요. 한 번 예. 더 대표 만난 게 이제 첫 조치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미중 사이에 낀 것은 꼭 새우등 터지는 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우리 기본적인 스탠스 자체가 안보는 미국 의존, 중국은 경제는 중국 의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태, 그런 딜레마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새우등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장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리즈너스 딜레마 상황에서 보통 이제 그거를 우리 응용을 하다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의제의 분리란 말이죠. 정경 분리, 정치 후 관계와 경제 관계는 분리하자. 근데 그건 이제 쉽지 않단 쉽지 말이에요. 않죠. 그럼 그 정경 분리를 그럼 어떡하냐? 그게 이제 개방과 소통입니다. 경제 측면에서 중국 의존도를 어차피 거기에 뭐 4대 개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 그 국내 시장 침투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화장품 몇 개 빼놓으면. 그런 걸 타면은 우선 경제 분야에서 개방을 통해서 중국 의존도를 해서 수출 시장 다변화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소통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지금 사드를 배치했느냐. 그동안 참고 기다려서 미국이 하다는 것도 참고 기다려왔는데 결국 핵실험 계속하죠. 미사일 날리죠. SLBM이라고 다시 잠수함에서 쏘아올리는 것까지를 계속 해버리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최후의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했다. 라는 이런 것을 주장을 해서 외교적인 노력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우다웨이 그 한반도 대표 만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시그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억지력을 행사를 제대로 했다면은 사실 뭐 사드 배치가 필요 없었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좀 그 문제에도 좀 우리가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사실 뭐 핵계 북쪽이 비핵화를 완전히 선언하고 그걸 실천을 한다면은 굳이 또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지난 그 8일에 이제 우다위를 만난 것 자체가 어떤 예. 전환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분명히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면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렇죠. 기본 전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에 중국이 협조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을 좀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제 앞으로 이 G2,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전 세계의 관계 속에서 G2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설린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국에도 이익이고 우리에도 이익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예. 앞으로 더 이상의 가시적인 보복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중국을 상처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우등 모양 두 싸움에서 우리가 터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 속에서 중국도 이익이었고 우리도 이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보복하는 순간 중국도 여러 가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쉽사리 경제 보복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 보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모두 폭넓게 이 전 세계적 시작에서 보면 중국이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계속 두 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취하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는 또 그 나름대로 풀어야 될 텐데. 근데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사실은 그 의원 6명의 방중을 굉장히 좀 말렸었는데 오히려 뭐 이럴 때일수록 소통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갔고요. 갔습니다. 일단 중국이 바라는 게 말이죠. 예. 한국 학자들을 동원해서 중국 인민일보나 황구시보에 자꾸 기고를 하게 해요. 예. 특히 이제 중국에서 박사를 하신 분들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한국이 어쩔 수 없어서 했다는 내용이 또 들어가면 또 빼요. 기고 부탁했다가.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뭐냐. 이거는 한국에서 내분을 발휘해서 이 내분을 통해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게 기본적인 협상의 목표란 말이죠. 그렇죠. 하는 행동을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정부가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 절차나 아니면 추진하는 방법이.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내분해서 여차여차해서 잘못했으니 우리가 이것을 수정하라 해서 의회 대표로 가겠다. 예. 라고 얘기하는 절차가 옳은 절차가 아닐까. 만약에 지금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쑥 나갔다가 성명서 3줄짜리 발표하고 그다음 학자 몇 명 못하는데 또 참석도 안 해요. 거기 한중 관계가 있으니까. 그게 과연 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그 실질적인 목표, 그런 어떤 국익을 생각하는 목표였나.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솔한 행동이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조금 더 진중하게 사안을 조금 분석을 하고 그것을 대표로서는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열띤 토론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1시 24분 04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준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시황센터 나와주십시오. 매일경제TV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우리 지수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 상승을 보인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에서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어제장에서는 0.2%의 하락을 보였죠. 2048선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최근 7거래의 연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까지 7거래 연속 상승을 보였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0.01% 하락을 보이면서 2048.79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 개인이 나홀로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2%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0.58% 하락을 보이면서 703선에서 마무리 지었는데 하루 만에 상승 전환한 모습이죠. 현재 70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인 삼성전자 최근 연일 기관들이 매수를 보였어서 상승을 보였었죠.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0.45% 하락을 보면서 155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최근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거래의 연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3.3%대의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58,600원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어제 장에 이어 오늘 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0.74%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13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물산은 오늘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 최근 기관의 매수세가 연일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3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5위인 삼성전자 우선주는 0.86%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셀트리온 외국인들이 연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4거래일은 연일 상승을 보였었죠. 하지만 오늘 장 5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0.53% 하락을 보이면서 11만 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위인 카카오는 3거래 연속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죠. 오늘 장에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8% 하락을 보이면서 89,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메리톡스도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의 하락을 보이면서 41만 1,000원에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CJ ENM이 1.01%의 하락을 로에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8만 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우주의 자율주행. 그 완벽함이 여기에서도. 미래와의 조 준비되셨나요? 현대모비스.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매일경제10에서 뵙겠습니다. 투자자를 찾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쇼에 참여하세요. 크라우드 펀딩 쇼에 출연해 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인터넷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공개하고 이곳에서 실제 크라우드 펀딩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17번 프로젝트 투자자를 찾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쇼. 아이디어 상품, 스타트업 기업,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네, 열띤 토론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사드 갈등 문제 우리가 짚어봤었고요. 이번에는 미국과의 보호무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되고 있는 느낌이고요.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글쎄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전제품, 가전제품 이제 중국에 반덤핑. 생산한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대해서 111%의 관세가 부과됐고요. 예. 또 철강에 대해서도 60% 관세가 부과돼서 상당히 지금 무역 압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선거 전에서 예. 오바마 정부가 이제 하도 트럼프가 이제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를 내놓고 거기에 열광하는 일부 이제 그 선거 국민들이 있으니까 예. 지원 차원에서 이런 거를 벌인 거 아니냐 하는 의혹도 예. 한번 제기해 봅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내리는 게 이제 크게 열연강판하고 예. 냉연강판, 그 다음에 내부식성 철강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생산 한국 세탁기거든요. 그래서 종류별로 보면 무역구제 조치 중에 국내 가격보다 싸게 팔았다고 하는 반덤핑 조치가 있고 예.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또 싸게 팔았다고 하는 상계관세 조치가 있단 말이죠. 예. 조치 단계별로 보면 열연강판하고 냉연강판은 상무부에서 덤핑 사실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상무부 단계, 디파트먼트 오브 커머스라고 합니다. 조치 단계고요. 내부식성 철강 제품, 요게 이제 확정된 관세 부과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미국 무역위원회라고 ITC라고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산업 피해가 이 수입으로 인해서 실제로 발생했다라고 해야 종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부식성 철강 제품은 확정된 판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생산 한국 세탁기. 요건 예. 상무부 예비 판정 단계예요. 지금 있을 것이다라고 잠정적인 관세율을 계산해서 이제 했던 이런 단계라 우선 단계별로 조금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반덤핑 조치하고 상계관세 조치는 상계관세는 정부를 건드리기 때문에 잘 안 해요. 예. 근데 미국에서 이번에 상계관세 조치로 우리 포스코에 대해서 크게 때렸단 말이죠. 이 얘기는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예요, 거기서도. 근데 일반적으로 경기 후퇴기에 많이 발생하는 게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라는 무역 구제 조치들이 많이 합니다. 예. 특히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벌써 한 8년 동안 계속되는 침체가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뭐 얘기를 하신 것처럼 대선에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자고 두 양 대표들이 전부 저렇게 하는데 그 기회가 이 8년 동안이라는 침체와 맞물려서 지금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가 계속될 때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보면 상당히 관세율이 높으네요. 뭐 60%, 111% 이렇게 때리지는 보통 않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정치적인 성향을 타지 않나 요새 이 대선이라는 예. 그런 느낌이 좀 받기는 합니다. 교수님, 일부에서는 이게 뭐 또 미중 간의 파워 게임 우리가 고래섬에 새우 등 터진 격이다. 이게 사실은 우리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요. 이 트럼프가 이렇게 많은 그 세를 확보하게 된 것이 멕시코와 중국의 그 수입 위협 때문이다. 예.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해서 뭔가 견제했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심리가 예. 팽배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과 이 중국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세계 무역 질서가 예. 조금 변화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중국이 세계적 공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간재를 생산해서 중국에 팔고 중국에가 완성품을 생산해서 이제 미국에 팔아서 이게 이제 무역 구조가 돌아갔는데 예. 이게 이 고리가 끊겨서 향후에는 이제 다른 식으로 세계 그 무역 질서가 이제 재편될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이제 미국이 이렇게 보호 무역주의로 돌아서고 FTA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선회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다른 무역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교수님, 뭐 교수님도 오랫동안 무역 관련된 또 행정부에서 일도 하셨지만은 조금 우리가 협상력이 너무 약했던 거 아니냐. 사드 배치도 우리가 조금 끌고, 예? 사실 이게 이제 관세 폭탄 얘기가 나온 것이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가 확인을 하고 한 다음에 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우연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사드 문제도 조금 더 끌면서 좀 미국한테도 받을 거 받아내고 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예. 이게 이제 그 별개의 사안이라고 봐요. 관세 조치 내린 거는. 왜냐하면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를 내릴 때는 미국 경쟁 기업, 국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기업이 예. 미 국내 기업이 제소를 해야 되고, 그럼 제소에 몇 개월 이내에 이제 조치를 내는 기한들이 쭉 정해져 있어요. 예. WTO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기한에 맞춰서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를 내렸는데 이게 우연히 사드 배치 바로 다음에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협상력이 부족하다. 예. 뭐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지나친 그 추측이고 한 가지 약한 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그 우방으로 했던 자유중국. 이게 중국하고 수교를 할 때 대만이죠 지금. 그거와 양해하고 어떤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면서 중국하고 우리가 수교를 해버리고 이제 대만을 차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소위 말해서 절차와 소통이 없이 해서 지금도 대만 국민들이 또 대만 정부가 우리하고 보는 눈은 거의 적대국 수준으로 이렇게 나쁘게 보는 선례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정부나 외교가 협상력이 엄청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 기본 1, 2, 3를 모르고 협상을 해버려서 여기까지 올라온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번에 사드 배치 이후에 미국이 덤핑을 내렸다고 이게 오비일학이지. 그 무리한 억지다. 그걸 거기다 연결시켜서 그래서 난
물론 언론에서 뭐 잘 모르고 그러셨게 썼겠지만 예. 그거는 조금 오버에스티메이트한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하여튼 관세 폭탄을 맞은 업계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한데 일단 철강업계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강력히 좀 반발하고 있고 WTO 제소 등 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시는지. 그 미국이 이번 조치를 취할 때 이제 US 스틸 미국 회사의 얘기만 듣고 지금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 철강업계에서 억울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소를 하겠다는 걸 밝혔고요. 그래서 WTO에서 정말 자료를 가지고 피해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국내 언론이 보면은 우리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여러 가지 사건을 이제 막 연결시켜요. 아마 사드 문제하고 이번 사건하고는 사실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예. 이제 사드 문제와 연결시켜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이런 이제 그걸 하는데 상당히 그 좀 안 좋은 그런 자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저기 미국에 있어서의 보호무역주의는 앞으로 아마 클린턴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앞으로 강화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 경제가 지역 경제가 서부와 동부, 남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면 서부 지역은 FTA나 이런 걸로 피해를 보지를 않았습니다. 예. 수출도 많이 하고. 근데 동부 지역에서의 전통적인 미국 이 경제가 예. 많은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해던 힐러리가 되던 이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서의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또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이제 허컬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가구 생산으로 상당히 그 명성을 이제 떨쳤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국산 가구, 뭐 인도네시아 가구들이 마구 들어와서 최근에 가구 그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실업률이 지금 2%에서 15%로 치솟아서 상당히 여론이 안 좋고 이제 이것이 다 트럼프의 지지세로 갈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뭔가 우리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런 이제 FTA라든지 이런 이제 반사적인 어떤 압력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중국을 이용해서 최종 생산을 했다면 예. 이제 중간재를 생산해서 미국에 팔고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서 미국의 시장을 공략하는 이러한 이제 무역 구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해봅니다. 뭐 철강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수출 시장 다변화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글로벌 경기가 계속 침체된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보호무역주의가 또 기세를 떨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참 앞으로 힘들 것 같아요, 교수님. 이번에 이제 가장 크게 맞은 게 열연강판이거든요. 예. 그 열연이라는 게 뜨거운 걸로 넣은 게 이제 열연이고 냉연은 찬물에 담갔다가 하는 그게 냉연인데 이제 핫 롤드 스틸 플레이트라고 그러는 게 이제 열연강판이거든요. 2015년 당시에 우리가 7억 달러를 넘게 수출한 게 바로 이 품목입니다. 건축자재, 그다음에 자동차, 예. 뭐 이런 아주 범용 산업재로 쓰이는 범용이 이제 열연강판인데 문제는 이게 제일 크게 맞았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포스코는 상계관세로 57.04%를 맞았어요. 57.04%는 뭐냐면 전체 가격의 반 이상이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수출했다. 이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과연 정부가 포스코에 이렇게 반 이상의 원가를 대줬냐. 그게 이제 입증을 WTO로 끌고 가면 이제 정부 보조했다는 걸 미국이 해내야 돼요. 예. 근데 과연 그걸 입증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열연강판 같은 경우는 범용 산업재이기 때문에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특히 이제 피츠버그나 디트로이트 같은 자동차, 그 다음에 철강 도시들이 러스트벨트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러스트벨트에서 백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 바로 트럼프가 분노 마케팅의 대상으로 됐던 것이 바로 고지역 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끌고 나가니까 이제 막 부상이 돼서 뭐 1%의 지지밖에 안 됐던 사람이 45%까지 올라와서 결국 공화당의 이제 대표주자가 됐는데
과연 이렇게 이런 러스트벨트에 대한 그거 원인이 분명히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나 아까 얘기한 7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한 품목에 대해서 한 측면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굳이 그게 이렇게 발생했다라는 폭탄을 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분위기가 앞으로 통상마찰이 계속 있을 것 같고 미국의 양당 대선 후보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미 FTA 재협상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FTA가 한미 간에 체결됐을 때 국내에서도 시위가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예. 절대 우리 못 받아들인다 시위가 많았는데 또 이게 미국에서도 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실상이 뭡니까? 글쎄 참 이해하기 진짜 힘들죠. 미국이 그러니까 좀 불리하게 이게 아니 한미 FTA가 만들어진 다음에 실제로 그 통상 관계에 있어서 예. 우리가 득을 많이 보고 미국이 예, 트럼프의 손해를- 그 예. 선거 캐치프레이즈는요. 예. 한미 FTA 때문에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2배가 늘어났고 10만 명의 일자리를 잃었다. 예.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입니까? 뭐 일부 사실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FTA를 우리가 하게 굉장히 되면 협상을 잘했었네요. 아니, 글쎄 이게 근데 그렇게 우리가 난리를 치고 이 그랬어요. 경제 아이고, 문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은 정치적인 주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한미 FTA 같은 거예요. 예. 한미 FTA는 모든 FTA의 전범이라고 그럴 정도로 예. 범위도 포괄적이고 관세나 비관세 장벽 철폐율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해서 내놨단 말이죠. 예. 미국 의회에서 못 한다고 그런 거예요. 왜냐? 자동차하고 쇠고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협상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동차 수출은 늘어났고 철강 수출도 늘어났단 말이죠. 예. 그리고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데모하고 애기 엄마가 끌고 나와서 이제 지난 이명박 정권 예. 때 6개월 동안 그거 하는 바람에 뭐 완전히 마비 정부가 됐었던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런 FTA인데 재협상까지 했던 걸 또 다시 하자? 철회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이건 아니죠. 미국은 원래 이제 고립주의적인 나라예요. 예. 땅도 넓고 모든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소위 살아갈 수 말해서 있죠. 멀로우주의라고 그래요. 멀로우주의라고 멀로 독트린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혼자 살아도 된다. 그래서 특히 기후변화 협상 같은 건 조인국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건 자기는 협상해놓고 또 빠집니다. 예. 굉장히 독단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나라.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세계에서 WTO 규범 생기고 그러면서 빠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또 FTA 협상도 하고 또 그러다면 이제 철폐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이 미국의 이제 절대적인 지도적인 지위, 요것의 상실로부터서 나오는 것, 또 그것을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재협상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우리 G2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가만 보면 중국은 지금 힘으로 어떻게 보면 약속을 누리려고 하는 예. 그러한 자세를 보인 듯한 그런 이제 상황이고, 미국은 과거에 보면 도덕적인 우월성, 또 원칙주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 질서를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를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이 도덕적 우위와 세계 질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뭘 주장했냐면 세계화와 자유무역 하에서 우리 같이 살자. 네, 그런 이제 캐치플레이즈였거든요. 이것을 미국이 버릴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이 우리를 필요한 것보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필요하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이 그동안에 주창해왔던 그런 원리, 원칙 이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재협상을 할 시에 미국의 위상이 지금 뭐 경제 규모는 G1일지 몰라도 도덕성에서는 지금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미국 국민도 아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의 그 전략 이것에 의해서 힐러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경제 문제에서 보호주의, 고립주의 이를 이제 다시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의 무역 질서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아마 전환 국면을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전환 국면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에게 뭘 줄 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FTA라고 하는 것이 원체적으로 이 제협상을 또 한다는 것은 이제 생각하기 힘들고, 그럼 제협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걷어들일 수 있는 어떤 뭔가 명분을 줄 필요가 있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 계속 좋지 않고요. 그 각 국가마다 이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지금 보호무역 장벽을 자꾸 높여가고 있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는 하여튼 어쨌든 앞으로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일단 우리는 이제 자원이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인구는 또 5천만이고 인구 또 고령화는 진행되고 예. 옛날에 이제 환갑잔치 했던 것이 벌써 한 20년 전에는 환갑잔치 해주고 회갑기념 논문집도 발간해주고 그랬던 20년 지나다 보니까 회갑잔치? 그래서 젊은 사람이 무슨 잔치?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예.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고 저출산, 총가임 여성이 평균 낳는 토탈 퍼틸리티 레이트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 총가임이 1.2명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률도 이제 3% 미만으로 이제 막 돌고 있고, 이게 이제 세 가지 트렌드가 국내에서 진행이 돼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자원이 갑자기 떨어져서 생긴 건 또 아니고, 그러니까 수출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경제로 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해외 수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각자 도생주의예요.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전 세계에서 성장 동력이 되는 나라와 지역이 없기 때문에 전부 각자 도생 원칙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무역 구제 조치로 막 때리고 중국 날 수익 규제하고 간접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본적으로 우리는 이제는 수출로서만 먹고 살겠다. 이것은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부가 가치, 남들이 복제하지 못하는 고부가 가치 하이테크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 그것이 이제 수출의 기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수예요. 예. 우리가 이제 고령화,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고령 인력들이 소비하는 그 소비 패턴이 다르거든요. 예. 거기에 따른 내수 산업의 어떤 활성화. 그 다음에 이제 고령 인력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지출을 또 못해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기 때문에 우선 20대에서부터 30대, 40대, 50대가 전부 소비 성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5년 전에 비해서 한 5, 6%씩 떨어져 가고 있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 해소, 이것이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가장 큰 것이 아니냐. 세 가지 아까 트렌드를 위해서. 예. 그런 쪽으로 이제는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사실 좀 우리가 어차피 수출 없이 살아갈 수 없고 하다 보면 수출 경쟁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환율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불황형 흑자기는 하지만 지금 사상 최대의 그렇죠. 이번에 흑자를 경상수지 흑자를 냈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소규모 개방 경제는요. 예. 규모가 작으면서 개방도가 높은 나라는 내수만 가지고 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물론 내수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수출과 함께 같이 이제 양축을 형성해야 국가 경제가 제대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느냐. 이제 아베노믹스가 사실 전형적인 그 소규모 그렇죠. 개방 경제가 취해야 될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교과서에 나온 그런 정책이죠. 그래서 보면 통화를 무제한 풀고 재정을 건전화시키고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찾는다. 이게 이제 아베노믹스의 기본인데 우리도 사실은 그러한 정책 스탠스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1,1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율 문제도 우리 통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완화 기조를 해서 환율을 이제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수를 위해서 재정 정책을 쓸 때는 우리가 이제 수출 유발 개수인데요. 공산품을 이제 하나를 100을 살면 45 정도는 해외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내수 진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양축을 이루어서 함께 가는 이러한 정책을 써야 되고 그래서 좀 더 통화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오늘 G2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교수님 제가 40초 드릴게요. 정리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40초 드립니다. 지금 옛날처럼 초과 수요 시대가 살고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두 자리 숫자로 성장할 수 있던 건 그건데 이제는 우리가 공급을 창출해서 남한테 씌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생태 환경을, 기업 환경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3세 재벌 기업인들이 굉장히 안일하단 말이에요. 20% 이윤을 안 하면 안 한다고. 세상에 20% 이윤율 주는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그래서 이런 혁신과 그다음 고용 창출, 이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정부가 패러다임 전환을 빨리 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어렵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접근을 해야 됐다는 말씀이었고요. 오늘 G2 리스크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 그리고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곽상경 곽노성입니다. 예, 제가 광노선 교수님이시죠. 아까 예. 자꾸 저보고 그렇습니다. 곽상경 교수라고 죄송합니다. 불렀어요. 예, 권수 교수님. 두 분 모시고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요즘 무더위가 가져온 풍속도 가운데 하나가 이제 더위 피난이라고 하는데요. 집에서는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 켜기가 참 두렵고, 그래서 카페나 영화관 같은 곳으로 더위 피난을 간다는 건데, 몸으로 체감하는 더위도 더위지만은 이 마음으로 느끼는 답답한 더위는 대체 어디로 피난을 떠나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박기준의 경을 치다가 좀 피난처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겠죠? 예. 우리 경제의 난제들 시원하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